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로 가야 된다. 그 성장률을 바라보고 주가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있다면 이건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갔다. 저는 네, 그렇게 좀 봅니다. 2차전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국 시장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2,500선 돌파를 위한 이제 시도. 근데 번번이 좀 막히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참 뚫기가 저항선이 상당히 강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예. 부장님, 저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은 맨날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급락했다가 원위치했다가 오랫동안 박스.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박스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2,5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차트를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네. 이 코스피를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 그 S&P 500 차트 보여드렸듯이 코스피도 하락 추세에 계속 있었죠. 이 하락 추세를 요번에 벗어났다가 하락 추세선의 상당 부분을 막고 이걸 깨지 않고 다시 터닝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거고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시장이 계속해서 추세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목 테마가 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지금 어떻든 뭐 올라오는 종목이 발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또 보탬이 됐죠. 물론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어떻든 개별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든 뭐 손실을 줄였던 수익이 났던 발생이 됐을 거라고요. 그건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로 체크한 이 포인트로 체크한 여기를 보면요. 이게 8월입니다. 8월에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터치했어요. 네. 그리고 폭락했다가 11월 7일 날 또 10월 달에 반등해갖고 11월 7일 날 또 2,500포인트를 터치했어요. 그랬다 빠졌거든요. 요번에 또 2,500포인트를 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2,500포인트는 여기를 만약에 터닝해서 위로 올라가면 역헤드 앤 숄더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2,500포인트 넘어서 2,600과 2,700 근처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 것 같아요? 아, 올해는 최소한 당분간 저점은 안 깨겠구나. 그냥 종목 갖고 거래해도 되겠구나. 조금 이제 시황 안 보고 거래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계속 깨지 못하고 밑에 있다가 2,300가 있어봐요. 하시라도 2,100 깬다, 2,000 깬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500포인트가 기술적 분석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한 가지 드리겠고요. 근데 왜 돌파를 못하냐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500포인트를 가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달러인덱스가 100일까지 떨어졌고요. 우리 원화환율이 1,440원에서 1,3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것이 리바운딩이 지금 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과 그리고 국제 수익률 이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것이고요.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1,300원 위로 올라가서 1,400원 가고 이럴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계속 이익 실현을 하면서도 어떻든 매수를 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300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1,200원대로 왔었죠. 그랬다가 다시 1,300원에 가면서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코스피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의 방송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500포인트는요, 우리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의 그 이익의 멀티플을 계산하면 13배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이익의 13배는 쉽게 잘 안 가요. 오버슈팅 될 때 한 14배 이렇게 가거든요. 14배, 15배. 종목별로는 더 갈 수도 있지만. 근데 13배는 너무 이게 뭐랄까 고평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못 넘기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걸 돌파하겠습니까? 달러인덱스가 떨어지고 환율이 1,300원 아래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기업이익이 저점을 찍고 터닝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2,5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지만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떻든 뭐 일반적인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달라. 뭐 의견이 또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3월 22일 날 25bp 금리 인상을 만약에 했어요.
우리 시장은 잘 보시면 미국보다 요즘에 세죠.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2차 전지 시가총액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강세이고, 오늘도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지금 코스닥 플러스가 나가고, 지금 막 2차 전지가 다시 막 뜨고 있어요. 로봇도 뜨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 어떻든 뭐가 갔던 간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여기서 미국이 50bp 금리 인상한다면서 조정을 보이는데 25bp 금리 인상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서 꺾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2,500포인트를 바이아웃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전체 지수에서는 이번에 25bp냐 50bp냐 사실 그게 뭔데 이래 이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4% 이상 5% 가까이 막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4배 가까이 확 튀니까 그럼요. 네. 부작용이 컸던 거고 네네. 무서워했고 우리가 네. 두려워했는데 해봐야 이제 뭐 한계가 있지 않냐. 네네. 올라봐야 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금리 가지고 시장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1월, 2월에 먹혔습니다. 계속 먹혔는데 이번에 50bp 얘기하니까 이게 또 다시 이제 또 논란이 된 거죠. 이제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50bp를 하더라도 아마도 50bp를 하더라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제 막바지에 가지 않았냐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5%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있잖아요. 안 빠졌어요. 그렇지. 1%, 2%. AMD는 플러스였습니다. 어제. 그러게요. 그 네. 생각 밖으로 네. 오히려 다우가 더 빠졌지. 다우가 1.7% 빠지고 은행주, 부동산주 이런 게 빠졌지 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쪽 측면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25p로 만약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나스닥이나 성장주나 기술주에는 한번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온전히 우리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바이아웃으로 넘어갈 타이밍이 만약에 온다면 이번에 3월 22일 이후 3월 말과 4월 초쯤에 있을 개연성이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도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처럼 테마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평가 얘는 너무 싸 이런 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수가 2,300포인트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싼 게 뭐가 중요해? 지수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저의 기대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25bp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에 눈높이 굉장히 많이 낮춰놨는데 그거보단 좀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이걸 터닝하고 올라가면은 지수에 대한 것은 한시름 좀 놓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종목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물론 1월, 2월에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지수에 약간 걱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좀 거시적인 환경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네. 이게 내만여의 날이 다가왔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시만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동시만기가.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정할지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네,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냥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청산해서 가느냐, 롤오버 할 거냐, 그들 마음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오늘 아침에 포지션들을 좀 봤어요. 포지션들을 봤더니 지난 12월 동시만기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더니 어떤 상황이 좀 됐냐면요. 우리 그 금융투자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아래쪽으로 엄청 해놨더라고요. 아, 하방으로. 네, 하방으로 많이 해놨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상방으로 좀 있고요. 상방으로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좀 약간 중립 약간 아래, 이렇게 좀 있는데, 이거는 지금 12월 둘째 주 목요일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추정을 이렇게 해보고, 이건 추정입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 다 추정이에요. 손익 구조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날짜로 봤더니,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많이 포지션을 바꿔서 오늘 날짜로는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제가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외국인들이 롤오버 하지 않습니까? 네. 롤오버 하면은 그러면은 좀 여기서 주춤주춤 하다가 다시 재차 올라가면 때려맞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하방 포지션을
하방 포지션을 만약 청산하고 넘어가면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하느냐? 끝나봐야 합니다. 끝나봐야. 예,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지수는 뭐 미국도 그렇지만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재밌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1995년도에 인턴으로 증권사에 입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96년 1월에 사령장 받고 있었으니까 꽤 오래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줬다가 1996년 말에 한 보가 아마 보도났을 거예요. 97년도 있었고 97년 12월에 IMF 디폴트 우리가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제가 거의 천에 들어갔어요. 천에 들어갔는데 1998년 저점이 여름의 저점이 266포인트였죠. 네. 266포인트였어요. 정말 까마득하네요. 근데 곧바로 여름 지나고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그해 말에 1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다시 또 500포인트까지 반토막 났지만요. 그때도 언제 움직였냐면 9월에 추석 전후. 저는 추석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여름 시장이 안 좋다가 추석을 지나면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을 하면 저녁에 그러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경우의 수로 봤을 때.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냐면, 에피소드를 드리냐면요. 3월, 6월, 9월, 12월에 있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시장의 방향을 많이 바꿉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미래 시세를 선도하면서 예측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동시만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동시만기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뭘 봐야 되냐면요. 일단 하나 더 있네요. 뭐냐면 FOMC 회의 끝나고 4월 거 있잖아요. 4월 거를 양쪽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콜 매수, 이건 옵션입니다. 콜 매수, 풋 매수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대비를 좀 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끝나잖아요. 마지막 끝났을 때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롤오버 했느냐, 아니면 청산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있잖아요. 그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부분은 이번 주에는 우리는 뭐 사실 외부 영향보다 동시 만기 때는 동시 만기 수급에서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들이 하방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약할 수 있다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시고 이걸 거꾸로 막 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끝나고 나서 방향을 보고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가늠하시는 게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말씀하신 대로 지수 관련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데 예. 종목 관련해서는 아주 온도차가 심해요. 그 2차 전지주들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장이 뜨거운 장이고 그렇죠. 그것을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외받은 예. 네, 재미없는 장. 예.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어떻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팔아서 2차 전지 지금 가야겠다. 이건 좀 무리죠. 누가 들어도 이건. 우리 지난번 카카오 때가 떠오르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도 자꾸 오르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라. 그건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삼성전자보다는 L전자로 가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LG전자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일단 L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L전자는 그 휴대폰 포기하고 태양광 포기하고 완벽하게 전장 사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전장 사업은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과 전장 산업은 앞으로 늘어나는 성장 산업이에요. 다른 데서 깎아먹다 하더라도 주식은 성장을 바라보고 소위 그 성장률을 바라보고 주가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성장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물론 뭐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성장이 있더라도 좀 눈에 안 띄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삼성전자의 세 가지 분야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가전이 있고 그리고 모바일 폰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모바일 폰 성장 얼마나 할까요? 그냥 한번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가전 얼마나 성장할까요? 이 경기 상황에서. 반도체는요. 반도체 성장한다면 파운드리와 선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성장하겠죠. 그런데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어느 정도 성장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또 중국이 그리고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폭력적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여기서 안 낸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올라갔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럼 언제 왜 올라왔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왜 샀습니까? 환율이 떨어지면서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지.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뚜렷하게 어떤 성장이 있어서 나 이거 갖고 갈 거야. 뭐 로봇 때문에 갈 거야. 로봇은 삼성전자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뚜렷하게 주도주로 또는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대세로 갔을 때 삼성전자가 나설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성장을 같은 대형주 내에서 좀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성장 쪽에서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소형주 잘 안 오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렇죠. 대형주에서 간다면 제가 예를 드리는 건데, 사실 뭐 철강에서 가던 유화에서 가든 어떻든 대형주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철강에 있지만 걔는 2차 전지 소재로 또 각광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형주에서 대형주 갈 때는 그런 의미에서 봐야지, 대형주를 가지고 2차 전지로 옮긴다? 이거는 뭐 사실은 진짜 어려울 겁니다. 누가 들어도 아마 다 끄떡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냐. 제가 말을 좀 약간 천천히 했는데 이거 투자 심리하고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근데 제 고객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5% 빠지면 막 불이 나게 전화 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불안해서.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얘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고 얘는 빠지면 10% 20% 언제라도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가면 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런 분들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상황, 투자 성향이 아니라면 남의 거예요. 그건 남의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에서 다른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미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있다면 이건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갔다. 저는 네, 그렇게 좀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도 그러면 코스닥하고 비교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8월에 2,500포인트 갔고, 그 다음에 11월 7일에 2,500포인트 갔고, 요번에 2,500포인트 가서 2,500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날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8월이에요. 이게 11월 7일입니다. 2,500포인트를 갔죠. 왜? 외국인들이 사면서 삼성전자가 올리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 똑같이 수세하락을 했는데요. 8월이 여기입니다. 이게 840포인트예요. 11월 7일 날 얼마 갔냐? 740까지 못 갔어요. 왜? 대형주만 갔어요. 이때는요. 이때는 지금처럼 중소형주는 얘네 간 게 아니고 대형주가 움직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형주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았죠? 상대적으로 코스닥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좋았죠?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순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약한 얘네들이 올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작년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면서 가장 낙폭이 컸던 데가 성장주 섹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 더 크게 올라올 룸이 발생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하고 똑같은 눈높이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얘는 한 840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코스피 2,500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리가 더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금리가 25p 올리던 50bp 올리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는 건 맞지 않냐. 네.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 걱정을 하지 말고 그동안의 낙폭과대 성장주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기 관련돼 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대표적인 시크릿컬이 반도체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해는 베타 지수가 아니다. 올해는 알파다. 종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종목을 바라보고 가는 장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그리고 연초에는 2차 전지가 먼저 오른 게 아니에요. 로봇이 먼저 올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AI 올랐고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도 오르는데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왜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2차 전지가 오버슈팅 하면서 20%, 25%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은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이 LNF가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 말에 지금에 있었던 이 호재의 내용이 없었냐?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 기업은 그대로 존재해 있는 건데 거기에 뭐 뉴스가 뭐 더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오면서 20% 이상씩 급등하는 것은 투자 심리의 변화가 생긴 건데 투자 심리의 변화에 그 밑에 수급이 있는 건데 그 수급이 뭐냐면은 쇼커버입니다. 쇼커버. 쇼커버. 외국인들이 쇼커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손절매 하는 거죠. 그들이요. 그들의 손절매로 인해서 쇼커버가 나타나면서 급등을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 돼서 그들이 다 끝나보면 쇼커버가 끝나면 수급이 그 다음 매수세가 누가 들어올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면서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뭐 이런 종목 할 수 있겠죠. 우리 증권회사 직원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은 뭐 보면은 플러스 20% 되는 거 막 쫓아간대요, 이제는. 요즘에는 그러고 있어요. 네. 플러스 20%, 30%막 상한가하는 거 쫓아갔더니 50% 먹었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참 좀 오긴 왔구나. 좀 그치. 많이 오긴 왔구나. 예, 이런 생각도 정점이 왔다. 한편으로 들기는 하게 해요. 그런데 어쩐지 모르잖아요. 얘 끝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엄청 더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삼성에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참여한다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연초에 막 움직이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그래서 삼성과 뭐 현대차 그리고 LG그룹에서 거기 관심을 많이 갖는다. 뭐 어떤 사업한다. 그러면서 막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떴을 때 이거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댓글에 제가 비난도 좀 받았어요. 작전주 얘기하냐, 뭐 단기 매매 얘기하냐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2배 이상 갔어요, 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과열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겠지만 이런 흐름은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거래했던 성향을 가져왔었거나 아니면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지금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나는 여태까지 계속 삼성전자만 들고 있었어. 현대차만 들고 있었어. 이랬던 분이 이것을 매매했을 때 그 변동성을 내가 적절하게 내가 추정하면서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